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진주의 부동산 원포인트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하는 벌써 4번째 시간이에요. 이제 이 앞부분 너무 길게 설명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많은 분들이 저희 채널 또 저희 프로그램을 지켜봐주고 계시기 때문에 아시죠? 이제는 불이익 탈출 프로젝트를 위해서 내 재산을 잘 지키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법률 상식, 그리고 요즘에는 이거 모르면서 부동산 안다라고 하긴 너무 어려운 절세 비법, 그리고 또 좋은 부동산을 고를 수 있는 부동산 보는 안목을 키우는 방법까지 여러분께 공개해드리고자 함께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오늘 그 4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저희 패널분들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으신 분이에요. 왜냐면 이분을 찾는 분들이 요즘 정말 너무 많아졌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제도가 자꾸 너무 바뀌어가지고 세금과 관련된 문의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를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세무법인 가감의 대표 세무사이자 그리고 한국세무사회 세무연구원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귀한 분을 모셨어요. 지병근 세무사님 모시고 오늘 자세한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게요.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세무사님 만나 뵙기 전에 저희는 오늘 처음 보잖아요. 네. 만나 뵙기 전에 조금 이제 찾아보고 왔어요. 네. 하신 일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우선 세무법인의 대표시고 우리 세무사분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시고 저서도 굉장히 많으시던데요. 양도소득세, 중과세 이렇게 대비하라.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 부동산 투자 세금의 모든 것. 아니 그래서 사실은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랑 좀 제가 방송을 해야 되는구나. 오늘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좀 고민을 하고 왔는데 이게 들어왔는데 이걸 다 하신 거 맞으세요? 그냥 아니면 너무 동안이신 건가요? 일단 젊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제가 2005년부터 사무실을 운영을 했거든요. 오. 그러니까 한 17년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의사도 그렇지만 세무사도 전문 분야가 다들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개업 때부터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그러니까 양도, 네. 상속, 증여 이 부분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경험이 조금 많아지고 또 그 경험을 갖고 책을 내고 또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세무사들을 가리키는 그 세무연수원이라고 하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강의도 할 수 있게 되고 또 최근에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맞아요. 하고 있어가지고 네. 거기에 좀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네. 활동이 활발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정말 세금이 너무너무 어려워졌어요. 네,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네. 바뀌고 좀 공부 좀 했다 하면 또 바뀌고 또 맞아요. 바뀌고 이래서 그거 아세요? 혹시 요즘 신조어인데 양포세. 양포세. 네, 아세요? 양도소득세를 포기하는 세무사. 맞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제 개정된 내용을 다 이렇게 알아야 정확한 상담을 그쵸. 하게 되는데 투입되는 시간하고 노력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많이 포기를 하세요. 세무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그렇게 상담을 갔다가 저는 거기 못합니다. 이렇게 세무사님들이 거절하셔서 헛걸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 분들은 우리 지세무사님 찾아오시면 되겠네요. 자, 우선 그런 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오늘은 이 부동산 세금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세금들을 좀 따져볼 텐데 부동산 세금은 그냥 기본적으로 3개로 좀 나뉘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처음에 저도 공부를 했거든요. 그렇죠. 취득할 때, 맞아요. 보유할 때, 처분할 팔 때.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냥 쉬운 말로는 살 때, 갖고 있을 때, 팔 때. 그래서 이렇게 맞습니다. 3가지. 근데 이게 어떤 세금들이 있는지 또 그 안에서도 분류가 좀 여러 가지로 나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조금 먼저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부동산을 이제 취득하고 보유하고 이제 처분할 때 네. 각각 세금을 내는데 먼저 취득 단계부터 보면은 네. 예를 들어서 주택을 취득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야 되는 세금이 이제 취득세라는 걸 내야 되는데 그 취득세는 취득 금액, 취득 네. 가액에다 이제 일정 세율을 붙여가지고 내는 세금이고 네. 그 취득한 부동산을 보유하면서는 우리가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됩니다. 맞아요. 재산세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고지서가 이렇게 날라오죠. 그러니까 공시 가격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무조건 재산세는 나와야 되는 그 부과가 되는데, 근데 종부세는 네. 같은 보유하고 있음에 내는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이 종합부동산세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부자세라고 부자가세. 그죠, 맞습니다. 맞아요. 아무나 내고 네. 싶어도 낼 수 없는 세금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워낙 주택 공시가격이 높게 측정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내고 있는데 네. 어찌됐든 종부세는 일정 금액을 초과해야만 된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처분했을 때 내는 세금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양도소득세라고 해가지고 네. 내가 샀을 때 금액하고 팔 때 금액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중에서 이 종합부동산세가 사실 요즘에 말이 좀 많았잖아요. 핫하죠. 네. 네, 맞습니다. 2022년 지금 초를 기준으로 지금은 얼마 이상의 주택에 종합부동산세가 좀 부과가 되나요?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개인별로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택 공시가격을 합해서 이렇게 네. 세금을 내는데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 6억 원 초과되는 부분 그리고 1주택자다 네. 그러면은 11억 원 초과되는 부분 네. 그러니까 이게 1주택자 갖고 있으면 그래도 종부세 낼 일은 이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쵸. 시세로 보면은 한 11억 원 정도면은 시가로 한 15억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주택만 갖고 있는 분들은 그다지 크게 신경 쓸 건 없는데 주택이 많으면 많을수록 합해진 금액이 네. 6억이 초과되기 때문에 많은 종부세를 내야 됩니다. 그렇네요. 1주택자들은 그래도 조금 여유로운데 그렇죠. 그래도 사실상 이 서울의 최근에 신규 맞아요. 아파트는 15억 이하를 찾기가 정말 맞아요.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서울에 어. 특히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은 네. 거의 다 이제 종부세 대상 한 채만 갖고 있다도 네. 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이제 강남은 부자 동네가 된 거네요. 이제 넘사벽 동네가 돼버린 건데, 자 어쨌든 이렇게 세금의 종류를 크게 좀 분류를 해봤고 그 세금을 이제 하나하나 좀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볼게요. 우리는 불인이니까 불인이 수준으로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이 주택을 최초 구입하시는 분들 있어요. 막 정말 10년, 20년 목돈을 모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최근에는 정말 영끌해서 제 맞아요. 나이 또래 친구들도 대출 정말 막 다 끌어다가 최초 구입을 한 친구들도 있고 그런 분들, 이 무주택 상황에서 1주택을 매수하는 분들은 사실상 이 정부에서도 조금은 배려를 해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람은 사실 정말 투기 목적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첫 번째 주택을 취득한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실수요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높게 과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계별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아까 주택을 취득했었을 때 내야 되는 세금이 취득세라고 했는데 네. 이 취득세가 주택이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는 8%, 12% 굉장히 맞아요. 높은 취득세율이 적용돼요. 근데 네.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우리가 기본 세율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취득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네. 1에서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취득한 금액이 6억 원 이하다. 그러면 1%. 아,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다. 그러면은 2%. 네. 9억 원이 넘으면 바로 이제 3% 어. 세율을 적용합니다. 네. 근데 아까 다주택자들은 8%, 12%에 비했을 때는 그래도 1에서 3%가 적용되면 그래도 굉장히 적은 취득세를 납부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산다라고 하면은 6억 원 이하기 때문에 500만 원 정도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고 1%니까. 네. 만약 10억 원짜리 산다. 그러면 이제 9억 원이 초과되니까 네. 3%가 적용돼서 한 3천만 원 정도. 물론 3천만 원이 크긴 큰데 네. 이게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그 10억에 대해서 12%니까 1억 2천을 와. 내야 되거든요. 네. 그 사람들에 비하면 그래도 진짜. 좀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네. 그렇게 보면 정말 1주택자들은 그래도 좀 실거주 측면을 많이 좀 반영해준다라고 그렇죠. 예, 볼 맞습니다. 수가 있겠네요. 그 보유하는 와중에는 이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는데 네. 재산세는 솔직히 크게 신경 쓸 이유는 없어요. 왜 이러면은 재산세는 주거 안정을 추구하기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세율 자체가 높진 않아요. 높진 않고 내가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고 그 주택의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다. 네. 그러면은 원래 재산세율에서 0.05%를 또 다운시켜 주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세는 크게 걱정할 게 없는데 이제 종부세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을 산다. 네. 그러면 1주택자잖아요. 네. 그러면은 공시가격으로 11억 원, 거의 시가로 한 15억 원까지는 이제 종부세를 낼 게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처분했을 때 한번 볼까요? 처분. 네. 내가 무주택으로 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얘를 이제 팝니다. 그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네. 또 일정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하고 팔면은
양도했을 때 가액이 12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예, 비과세라고 그쵸, 하거든요. 비과세라는 거. 설령 12억 원이 초과된다 할지라도 네. 그 초과되는 부분에서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큰 부담은 없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1주택자는 취득, 보유, 네. 처분할 때 내는 세금이 어. 그래도 상당히 완화됐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수요 목적이니까. 네. 어쨌든 15억 그 강남에 있는 아파트만 사지 않는다면 그렇죠. 맞아요. 하나의 주택을 보유했을 때는 사실상 아직도 세금적인 부분이 그렇게 부담되는 부담되지는 수준은 않는다.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1주택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1세대 1주택이세요. 뭐 1세대 맞아요. 2주택이세요. 일시적 1세대 2주, 헷갈리는데 여기서 그 1세대라는 게 좀 헷갈려요. 1주택이면 1주택이고 내가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근데 왜 요 앞에 1세대라는 말이 붙는 건지.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했을 때 내는 세금 중에 네. 다주택자에 해당하면은 아까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네. 그때 주택 수를 네. 일정 세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취득세라든지 양도소득세는 내 것만 갖고 판정하는 게 아니고 세대를 갖고 판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의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네. 우리가 보유했을 때 내는 재산세나 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이렇게 과세가 돼요. 어. 그렇기 때문에 세대의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네. 취득세하고 양도세는 세대를 갖고 주택수를 판정하기 때문에 세대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럼 이 1세대는 그 직계 가족, 같이 거주하는 직계 가족만 1세대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세금마다 틀려요. 또 달라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법이 그래서 어려운 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취득세를 먼저 얘기하면은 네. 취득세에서 1세대의 범위는 우리가 주민등록표 있잖아요. 네. 거기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가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등본 띄었을 때. 맞습니다. 근데 양도소득세에서는 그 주민등록 등본이랑 상관없이 실제 같이 살고 있으면은 네. 그 가족은 1세대로 봐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같이 살고 있는지? 그래서 항상 양도세에서 다툼이 되는 게 이제 그 부분입니다. 네. 공무원들 입장에서 네. 공무원들에서 이제 업무를 처리할 때는 서류적인 것밖에 1차적으로 이제 그 확인을 못 해요. 네. 근데 이제 금액이 크거나 이제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가끔씩 현장 확인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비과세와 관련돼서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그런 편법을 장려하는 프로그램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는 법에 따라서 절세하는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그 1세대 개념으로 조금 들어가 보자면 그러면 이 거의 같이 살고 있는 한 집에 살고 있는 뭐 요즘엔 3, 4인 가구, 엄마, 아빠의 자녀분들 이렇게가 1세대가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제 성인들이 다 커서 이제 분가를 했다가 어머니, 아버님이 집을 한 채 가지고 계신데 어쩌다 보니 이제 우리 자녀들이 사정이 안 좋아서 다시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 그 상황에서 이제 자녀들도 이제 투자를 해야지 부동산을 사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1세대 1가구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 판정은 일단은 어떤 세금이냐부터 구분을 해봐야 돼요. 다르니까. 아까 취득세는 그냥 주민등록표에 같이 네. 등재돼 있으면은 가족으로 본다고 맞아요,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한 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자녀가 그 주민등록표에 이제 같이 올라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자녀가 주택을 삽니다. 네. 그럼 주민등록표에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자녀는 1주택을 사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갖고 있기 때문에 2주택을 취득하는 거게 되겠죠. 근데 그거를 빠져나가려면은 주민등록표에만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주민등록에 같이 등재 안 시켜놓으면 됩니다. 설령 같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네. 왜 이게 취득세는 형식적인 거를 갖고 세대를 판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다른 데 주소를 놓고 있으면 되겠죠. 그것도 편법 아닌가요? 편법은 아니에요. 이거는, 네. 이건 법에서 주민등록을 갖고 취득세는 그 판정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편법은 아닙니다. 네. 대신에 이제 자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다른 데 주소를 이렇게 놓고 있어요. 부모님도 한 채 갖고 있고, 네. 근데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결혼하지 않은 미성년자도 주민등록만 떨어뜨려 놓고 같이 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주택을 취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법이 그렇게 허술로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예외 규정을 만들어서 똑똑하네요. 어, 네. 3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주소를 설령 주민등록상 같이 분리시켜 놓는다 할지라도 네. 그때는 같은 세대로 보겠다라는 규정이 이제 적용됩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그 30세라는 기준이 이 정도 되면 이 사람은 혼자 그렇죠. 거리를 하고 독립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 네. 그렇지 않고 그보다 어린 자녀가 같이 뭔가 살 것 같은데 분리해서 주택을 구입하면 그거는 서류상으로 그러니까 주민등록표에 분리했다 할지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30세 자녀가 정말 소득이 있어요. 경제활동을 그럴 해요.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또 예외적인 방법이 적용되죠. 그러니까 그 소득이 네.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고 월별로 해가지고 한 78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 중위소득의 40% 이상 그게 월 78만 원 정도 돼요. 네. 그 소득이 계속 반복적으로 있다고 하면은 그때는 독립세대로 각각 세대로 봐주겠대요. 네. 그러면 주민등록표에만 같이 등재돼 있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이제 하나의 주택을 취득한 결과가 되겠네요. 네. 그럼 요즘에는 뭐 아르바이트만 해도 최저임금 예. 따지면 78만 원은 벌잖아요, 20대들이. 근데 그 아르바이트가 일시우발적이면 안 돼요. 또 계속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 30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네. 주택을 취득하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해 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소득금액 증명원은 알바를 하면서 계속 그 세무서에 신고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발급이 되는데 네. 신고가 들어가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 소득금액 증명원에 뭐 계속 반복적으로 1년 동안의 소득이 월 78만 원이 돼야 되거든요. 네. 아, 그 1년 기간이?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인정을 또 안 해주고 있어요. 이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은 조금 억울할 수 있는데 네. 나이 먹은 게 좋은 점이 저는 이때가 처음이네요. 네. 30세가 지나면 어쨌든 소득과 상관없이 그렇죠. 가능하다는 거. 독립세대로 인정해 줍니다. 나이 먹어서 좋은 게 별로 없는데 이거 하나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정도에서 이제 1세대 범위는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취득세를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해드렸고, 자, 이제는 그 1세대 뒤에 붙는 1주택 상황에 대해 살펴볼 텐데 1주택은 사실은 어렵지 않잖아요. 주택이 몇 개인가 예. 이거를 따지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불인이 분들이 항상 궁금해하시는 거, 저는 거주집이 하나 있고 투자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샀어요. 그러면 이게 1주택이에요, 2주택이에요? 이 질문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가장 많이 혼동해 하시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실질적으로 그 공부상에 보면은 그러니까 건축물 내장상에 보면 주택이 아니거든요. 네. 그냥 업무시설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우리 분양받은 오피스텔이나 매매로 취득한 오피스텔을 주거로 거의 쓰고 살잖아요.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그냥 무주택 상태에서 아까 주택이 있다고 했는데 그냥 무주택 상태에서 이번에 오피스텔을 하나 분양을 받아요. 네. 나는 분양받아가지고 이거를 임대를 줄 건데 주거용으로 거의 네. 주니까 주거용으로 준다고 해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완공이 되면은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때 주택분 취득세가 과세될까요? 아니면은 공부상의 업무시설, 주택이 아닌 걸로 해서 취득세가 과세가 될까요? 50대 50인데 잘 찍으면 뭐 하나는 맞을 텐데, 우선은 뭔가 시작할 때는 다른 계약 뭐 없이 그 문서상에 있는 대로. 공부상에 있는 네. 대로. 맞습니다. 오, 네, 제가 예전부터 잘 찍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취득세에서 주택의 정의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공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이제 용도로 이렇게 판정하라고 돼 있거든요. 취득세는. 예, 취득세에서는. 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공부상에는 취득할 때 업무시설로 돼 있잖아요. 네. 설령 내가 이걸 분양받아가지고 나중에 주거용으로 이렇게 임대준다 할지라도 요거는 취득 시점에서는 업무시설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냥 업무시설, 상가와 같은 네. 그런 그 취득세 4%거든요. 분양가액에 무조건 4% 이렇게 네. 취득세를 납부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조금 더 들어가면은 그러면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네. 주거로 임대를 주고 있어요. 그 네. 상태에서 내가 진짜 내가 살 집을 하나를 구입을 합니다. 네. 그랬을 때 이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주고 있잖아요, 임대를. 네. 주택으로 봐가지고 이번에 새로 취득한 아파트는 오. 2주택으로 봐가지고 취득세가 높은 세율이 적용될까요? 아니면 1주택자로 볼까요? 이거는 왠지 함정이 있을 것 같으니까 분명 아까는 업무용으로 하긴 했지만 왠지 이거는 또 주택으로 인정을 해서 너 2주택자 할 것 같은데요. 요거는
재산세가 어떻게 과세되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틀렸네요. 이건 두 개 중에 선택하는 게 아니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고 있다 하면은 얘는 주택으로 봐요, 오피스텔을. 네. 그래서 다른 주택을 살 때는 이제 2주택자로 해서 취득세가 부과가 되겠죠. 네. 잘못하면은 뭐 8%까지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부과되고 있다 하면은 얘는 네. 주택이 없는 걸로 봐요. 그러면 이번에 취득하는 아파트는 1주택이 돼가지고 네. 아까 취득 가액에 따른 1에서 3%의 취득세율이 부과가 되겠죠. 그러면 네. 어떤 경우에 이 오피스텔은 재산세가 이 주택분으로 계산이 되고 네. 어떤 부분은 또 이 그렇죠. 이제 그게 오피스텔 핵심이겠죠? 네,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그 현황과세예요. 그러니까 실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갖고 재산세가 부과가 되는데, 네. 그럼 아까 오피스텔을 분양받아가지고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고 있다. 그럼 네.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돼야 되는데 네. 이 재산세가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네. 우리가 신고하는 게 아니고 아.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공부상에 있는 걸로 재산세가 부과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조금 아이러니하죠. 실제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데 네. 재산세는 업무용으로 이렇게 부과되고 있다는 그쵸? 얘기거든요. 네. 거의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오피스텔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과세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딱 두 가지 경우에만 주택으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두 개. 첫 번째는 네. 내가 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저 이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래요. 네. 그러면 세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한 거면은 내가 공포를 한 거네요. 주택으로 쓰겠다고. 그게 첫 번째 사유고, 네. 두 번째는 재산세를 부과할 때 이제 그냥 내비두면은 업무용으로 이렇게 부과가 되는데 실제 이거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분들은 변동 신고를 하면은 네. 이걸 주택분으로 이렇게 과세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 네. 변동 신고를 할까요? 왜 해요? 업무시설보다 재산세가 싸기 때문에 그래요. 보유할 때는 좀 예, 싸군요. 그래서 그 납세자들한테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은 재산세 낮게 부과해 줄게. 그래서 변동 신고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 입증해 가지고 하세요라고 네.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재산세는 낮게 부과되지만 주택으로 이제 들어가서 네. 다른 주택을 살 때 얘도 주택수에 들어가고 네. 문제는 종부세에서도 들어갑니다. 아. 그러니까 굉장히 치명타가 있겠죠.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 변동 신고하라고 보통 우리가 재산세가 6월 1일 기준으로 이렇게 부과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그때쯤에 그 이전에 한 5월 달 정도에 지자체에서 이렇게 안내문이 나와요. 변동 신고하세요. 네. 근데 그거 신중하게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네. 잘못했다가는 종부세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세 당국 입장에서는 사실 정말 이게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분 아니면은 업무용으로 이렇게 과세하는 게 맞으니까 그런 공고를 내는 게 당연하지만 네. 우리가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이제 매수자의 입장이 된다면 그 6월 달에 날아오는 그 고지서는 이제 변동신고에 변동신고 안 관한 되면. 거면 조금 조심해서 우리 맞습니다. 세무사님과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다른 내 부동산에 영향을 주진 않을까를 먼저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네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그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사유에 해당했을 때만 이제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부과가 됐는데 네. 아마 근데 앞으로는 조금 얘기가 달라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작년부터죠. 네.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 제도가 이제 맞아요. 도입이 됐습니다. 네. 아직 뭐 과태료 실질적인 부과는 1년의 유예 기간이 있어가지고 올해 6월 1일 이후부터 이렇게 부과가 되는데 네. 이 전월세 신고 제도라는 게 뭐 이게 꼭 주택이 아니어도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경우도 주택으로 주고 있으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동안에 주거로 주고 있는 오피스텔은 어디 신고 들어가는 게 없는데 이제는 전월세 신고 제도에 의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됐거든요. 네. 그게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이 오피스텔을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가 자료가 이제 확보가 되겠죠. 네. 그걸 근거로 해서 만약 재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면은 많은 변화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렇게 운행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충분히
그 근거 자료는 확보할 수 있는 지금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네. 와, 진짜 이 부분은 오피스텔이 이게 세금이 어느 부분에서 그게 적용이 되느냐에 다르니까 맞아요. 이게 더 정말 헷갈렸던 것 같은데 이 오피스텔의 문제가 되는 가장 큰 부분이 하나 남았잖아요. 우리 그렇죠. 얘기 안 하고 양도소득세. 네, 이게 맞습니다. 가지고 있을 때랑 살 땐 몰랐는데 뭐 하나 팔려고 하니까 그 맞아요. 오피스텔이 발목을 잡아요. 이런 상담 문의가 진짜 많은데 양도소득세 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아까 재산세 같은 경우는 그냥 현황 과세고 그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딱 두 가지 그 네. 케이스만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양도소득세는 현황 과세가 아니고 네. 그 실제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 그거에 따라 그러니까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고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네.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실질로 판정을 합니다. 그러면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과세되고 있다 할지라도 네.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네. 주택이에요. 네. 그러면은 실무에서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주택 문제되고 있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내가 오피스텔이 한 채가 있고 주택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주택을 매도를 합니다. 네. 근데 많이들 이 오피스텔은 재산세도 업무용으로 업무용이고. 과세되고 있고 내가 주택임대 사업자도 별도 안 냈고 네. 그리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도 안 했고 안 했어. 그래서 얘는 주택이 아니네.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비과세로 많이 신고를 네, 했습니다. 근데 과세관청에서 요게 주택으로 이제 드러났다,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은 얘가 비과세가 아니고 1주택, 2주택, 2주택 중과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엄청나게 추징되죠. 와. 네. 실제 이제 제가 이제 저한테 상담 오신 분이 강남에서 한 15억 정도 매가 이렇게 주택을 매도를 하셨어요. 네. 양도 차익이 한 10억 정도 이렇게 졌거든요. 많이 올랐네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은 양도 1세대 1주택 그 과세 기준 금액이 12억 원인데 예전에는 9억 원이었거든요. 네. 9억 원이 초과됐기 때문에 그 초과되는 1억.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그 1세대 1주택이라 할지라도 세금을 내는데 적게 내요. 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받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적은 세금을 냈습니다. 네. 근데 2년 있다가 과세관청에서 이제 안내문이 나온 거예요. 네. 분당에 오피스텔이 있었는데 아까 똑같은 이유로 전입신고 안 했어요. 네. 그리고 사업자 등록도 안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어디 주택으로 이렇게 재산세도 과세된 게 없어요. 네. 근데 어떻게 확인을 했는지 이게 주택으로 봐가지고 이거 비과세 안 된다고 안내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의뢰가 와서 대응을 하러 가보니까 벌써 오피스텔 그 관리사무실까지 다 들어가고 실제 오피스텔에 사는 임차인까지 확인까지 다 받아가지고 아이고.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세금이 얼마 추징된지 아세요? 양도 차익이 10억이었거든요. 네. 세금이 5억 원이 오, 추징됐습니다. 아까워요. 네. 그러니까 하나도 안 낼 줄 알았는데 갑자기 5억을 내라고 하니까 멘붕이 오는 거죠. 그것도 바로도 아니고 2년 있다가 이제 맞습니다. 까먹고 있었을 때쯤. 돈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택을 팔 때 실제 얘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으면은 주택에 들어가 가지고 얘가 비과세가 아닌 중과가 될 수 있다. 네.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피스텔 팔 때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오피스텔 외에 다른 주택을 팔 때가 제일 큰 문제가 될 수 그렇죠. 있겠네요. 저주택은 양도차익이 더 크니까. 크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오피스텔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피스텔이 그때 시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1억 3천이었거든요. 근데 5억을 세금을 내요. 그러니까 이 주택을 이 오피스텔을 먼저 팔았으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1억 3천의 양도 차익도 별로 거의 없는데 이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5억 원을 세금을 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좀 억울할 수 있는 게 그 오피스텔을 가지고 계셨던 분 입장에서 생각하면 난 살 때도 취득세도 업무용으로 냈고 재산세도 그렇죠. 계속까지 업무용으로 추징했으면서 갑자기 다 팔고 나서 이제 와서 주택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냥 난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세법 앞에서는 모른다는 거는 예의가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우리 세무사님들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네. 제가 이렇게 뭐 많이 하는 얘기인데 항상 처분하기 전에 양도하기 전에
세무 상담은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네. 상담료가 든다 할지라도. 네. 왜냐면 사실은 몇 억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요. 상담료는 몇 억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죠? 아니, 요즘에는 유튜브도 그렇고, 뭐, 좀 녹색창도 그렇고, 검색 조금 해보면 대충 그런 관련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전문가한테 직접 상담을 하지 않고 대충 공부를 해보고, 나도 이 정도는 알아. 라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네. 오? 꼭 여러분께서는 뭔가 매도할 일이 생기신다면 그 상담 비용은 좀 네. 아까워하지 마시고 몇 억이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꼭 특히 요즘에는 너무 이제 세법이 많이 바뀌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꼭 한 분만 이렇게 상담을 받지 마시고 비과세나 감면에 해당되는 거는 네. 꼭 두세 분 전문가들한테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걸 추천합니다. 네, 맞아요. 그 양포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맞아요. 세무사분들도 어려워하시고 지금 헷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분, 세 분 여러 번 점검해 하셔서 와, 진짜 1억도 아니고 1억도 너무 큰 돈인데 1억도 아니고 5억 정말 어찌 보면 평생 벌어도 못 모을 수 있는 그렇죠. 돈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돈을 이렇게 억울하게 좀 손해보지 않도록 여러분 잘 챙기셔야 할 것 같고 그런 곳으로 상담하기 조금 부담된다 하신다면 저희도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 불인이들 도와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니까요. 답글이나 또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우리 지병근 세무사님께서 아마 성심성의껏 맞죠? 예. 네. 도움 주실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정말 이 양도소득세 부분, 이 오피스텔과 관련해서는 좀 주의해야 할 부분이 꼭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접근하기에 아파트보다는 금액이 좀 낮으니까 그렇지.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하시는데 그게 또 함정이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런 거 꼭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요즘에는 이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쨌든 절세가 부동산 투자의 하나의 포인트가 됐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민감하죠. 네. 그러다 보니 이 세금을 나 혼자 내는 게 좋냐, 아니면 결혼을 해서 이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게 좋냐, 이것도 참 많이 논의를 하더라고요. 많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한번 네. 볼까요? 뭐 취득 보유 처분순으로 한번 가볼게요. 또 다른가요, 이것도? 취득했었을 때 단독 명의로 하는 거하고 이제 공동 명의로 이렇게 취득했을 때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취득세에서는 차이점이 없어요. 없다. 취득세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네. 무주택자가 처음으로 취득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9억 원이 넘기 때문에 3%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10억짜리 사면은 이제 3천만 원을 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머리를 씁니다. 이거를 부인하고 남편이 이제 5대 5로 5억 5억이니까 6억 이하니까 내가 취득하는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6억 이하니까 1% 받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고 10억 전체 금액을 갖고 네. 세금을 부과한 다음에 그러니까 3천만 원이겠죠. 네. 요거를 2분의 1로 나눕니다. 그건 치사하네요. 네. 그러니까 취득세에서는 변동되는 게 없죠. 네. 두 번째, 보유했었을 때 재산세도 변동되는 게 없어요. 전체 주택 공시가격을 갖고 재산세를 산정한 다음에 2분의 1씩 나누기 때문에. 네. 네, 종부세 해볼까요? 종부세는 공동 명의로 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별로 계산을 하거든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만을 갖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0억짜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20억이면은 아까 한 채인 경우에는 11억이 초과되는 그 차익 부분에서 내니까 9억에 대해서 이제 종부세가 부과될 건데 그렇죠. 요게 남편과 부인이 5대 5로 갖고 있으면은 10억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각각 6억을 빼주니까 그때는 그렇죠. 11억 원이 아니고 네. 그러면 각각 4억 원씩만 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이게 차익이 크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진 누진세율 체계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공동명의로 하는 게 다소 낮아지는구나. 유리하다. 근데 가장 크게 네. 공동명의로 했을 때 메리트가 있는 거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도 개인별로 과세를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양도 차익이 내가 샀을 때하고 팔 때하고 그 차익이 한 4억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를 남편 단독 명의로 갖고 있다라고 하면 4억에 대해서 세율이 부과가 되니까 이것도 네. 누진세율이거든요. 굉장히 높은 세율이 적용되겠죠. 근데 이게 5대 5로 2분의 1씩 안분된다고 하면은 네. 2억 원씩에만 이렇게 양도세가 부과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지는 않지만 개인별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서 네. 우리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도 차익에 대해서 한 250만 원씩 1년에 한 번 빼주는 거예요. 네. 그거는 개인이 1년에 한 번 받기 때문에 남편 명의로 있었을 때는
250만 원이 공제가 되는 거고 네. 이게 남편과 부인이 각각 이렇게 갖고 있을 때는 여기도 250, 오. 여기도 250 빠지니까 500만 그런 원. 측면에서도 크지는 않지만 네. 양도소득세에서는 공동명의가 유리하다라는 음.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궁극적으로 뭐 취득세, 네. 재산세는 뭐 공동명의나 단독명의나 큰 차이가 없고 종합부동산세하고 양도소득세에서는 한 채라고 하면은 그래도 공동명의로 하는 게 낫다라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음. 그때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남편과 배우자가 이제 공동 명의로 취득을 하려고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뭐 10억짜리를 산다. 음. 그러면 이제 5억 이렇게 해서 이제 지분을 취득하겠죠. 네. 근데 그 취득 자금이 부인도 5억이 들어가고 남편도 5억이 들어가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그 재원은 남편에서 다 왔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5억, 증여. 예, 5억은 이제 증여한 결과가 됩니다. 네. 물론 배우자한테는 6억 원까지 이제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네. 뭐 상관없겠지만 이게 20억 커졌을 때. 원이라고 보면은 10억이니까 음. 6억 초과되는 4억에 대해서 이제 증여세가 아. 발생하겠죠. 네. 물론 실질적으로 주택을 공동명의로 바로 취득했다고 해서 뭐 세무조사가 나오거나 뭐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어디에서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누군가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세 신고를 한 후에 네. 조사가 이루어진다. 거기에서 많이 드러나요. 최근에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떴습니다. 근데 남편이 살아계셨을 때 주택하고 상가 세 채를 이렇게 취득했는데 다 배우자하고 공동명의로 공동명의. 이렇게 취득을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 그때 당시에 부인은 그냥 전업주부였습니다. 네. 근데 뭐 취득했을 때는 이게 공동명의로 한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세 신고를 한 이후에 네. 조사가 나왔어요. 어. 조사가 나왔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음. 생전에 전업주부인 부부가 네 채에 대해서 아파트 한 채하고 상가 세 채에 대해서 50% 지분을 취득했는데 이 자금은 어디서 났느냐? 근데 남편 경제활동 안 돈에서 했으니까. 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네. 이제서야 이제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증여 받은 시간이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가산세까지 부과돼가지고 상당히 또 많은 세금을 낸 또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동 명의로 하면은 유리한 부분이 있긴 한데 항상 취득 재원에 대한 입증 부분까지 네.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두 분이 다 뭔가 경제적인 부분이 그럼 전혀 증명이 문제 없죠. 돼야만 공동명의가 다 좀 효율이 그렇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근데 이거는 전업주부 하시는 분들도 남편분들이 월급을 내야 됩니다. 월급을 한 300만 원씩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사를 이렇게 대응을 하면은 네. 그런 걸 하소연해요. 이게 집에 있다고 해가지고 돈을 못 버는 게 아니고 네, 이건 그럼요. 같이 수익을 수여한다고 그쵸, 봐야 된다. 그쵸. 근데 이제 법에서는 FM적인 것만 따지니까 그렇게 하소연을 해도 네. 먹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너무하다. 전업주부를 하지 말라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제가 이제 앞으로 강력하게 주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 남편한테는 이제 제가 만약 전업주부만 하더라도 월급을 내라. 달라. 어쨌든 이제 경제활동이 한쪽이 없으면 공동명의를 선택하실 때 조금은 주의를 하셔야 한다라는 부분이니까. 네. 한 가지 팁 하나 드릴까요? 네. 전업주부를 위한? 예, 전업주부를 위한 팁입니다. 아까 배우자한테는 6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네. 했잖아요. 처음에 취득하는 부동산, 투자하는 부동산은 6억 한눈에서 5대5로 공동명의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게 나중에 좀 시간이 흘러서 처분했을 때 투자 가치가 올랐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게 하면은 지금 처음에 시작은 6억이었지만 네. 이게 매도할 때는 더 큰 금액이 커지죠. 되겠죠. 네. 그 시드머니로 해서 계속 가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스타트를 시작을 잘해야 되네요. 맞습니다. 근데 시작할 때부터 그걸 어떻게 잘 할, 그건 아내분들의 몫이겠죠? 그래서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네. 다 공동명의예요. 궁금하다. 시작할 때부터. 아내분이 똑똑하셨네. 같이 세무일 하시는 분이세요? 맞습니다. 역시 세무를 잘 알면 여러분 돈을 법니다. 우리 현명한 아내분을 본받아 가면서 이제 세무에 대한 공부를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요즘에 정말 영끌 세대 이야기가 부동산 뉴스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분들과 관련된 이야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우리가 1세대 1주택은 그래도 실거주 목적으로 보고 많이 좀 배려를 해준다라는 시작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할 때는 좀 혜택들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예, 처음으로 이제 주택을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조금 감면 혜택을 이렇게 부여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가 있고 네. 그 세대원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한 번도 없는 경우에 한해 가지고, 그러니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하는 거겠죠. 네. 그런 분야에서 일정 요건을 그냥 주지는 않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은 그 취득세 부분을 100% 또는 50%를 이렇게 감면을 해주는데, 그 요건이 다소 조금 까다로워요. 한번 보면은 첫 번째는 오피스텔 취득하면 안 돼요. 아까 오피스텔은 공부상 주택이 아니니까. 네, 업무용이니까. 예, 그러니까 공부상 주택이 있는 주택을 취득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당연히 매매로 이렇게 취득해야겠죠. 뭐 증여로 받거나 증여 뭐 안 되고, 상속으로 상속 받거나 안 되고. 그건 아예 안 되는 거니까. 네. 생애 최초 취득자니까. 그리고 주택 가격이 네. 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아. 좀 저렴한 거 샀을 때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서울은 뭐 없겠. 네. 네, 그리고요. 네. 그다음에 수도권 밖은 3억 취득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네. 이하인 경우만 준다. 그리고 또 하나 발목 잡는 게 뭐냐면, 취득하는 사람하고 그 배우자 이렇게 합산 소득이 네. 7천만 원 이하여야 적용받습니다. 어. 좀 저소득층을 생애 최초 구입자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이 요건을 충족하면 그럼 취득세를 얼마만큼 감면을 해주냐? 네. 취득 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면은 100%예요. 하나도 안 낸다는 거겠죠. 네. 그다음에 1억 5천만 원에서 아까 수도권은 4억 원, 수도권 밖은 3억 원이라겠잖아요. 그 사이면은 50%를 감면해 줍니다. 네. 그래도 이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큰 혜택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예, 알아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만약에 내가 주택 구입하는데 내가 다 해당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예, 거예요? 맞죠. 아. 감면이라는 건 신청을 해야 이렇게 적용받을 수 있거든요. 네, 이걸 어디다 신청해요? 취득세 우리 신고할 때 네. 지방자치단체에다 감면 신청서를 같이. 제출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감면을 받았어요. 나 이런 요건 다 맞습니다. 네. 라고 해서 감면 신청 넣었는데, 감면을 받고 나서 내가 3개월 내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주택에. 네. 왜? 실거주를 안 하면은 또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3개월 내에 전입신고를 안 하거나 3개월 내에 내가 요 주택 말고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그리고 취득하고 나서 3년 내에 네. 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하면은 또 추징됩니다. 아. 그만큼 혜택을 주기 때문에 사후 관리까지 체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좀 꼼꼼하게 혜택을 맞습니다. 하네요. 예. 조건도 좀 까다롭고 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제도긴 한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머리를 열심히 써서 좀 많이 이용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남편이 먼저 한번 이거 생애 최초 받고 주민등록상으로 좀 분리해 놓은 다음에 아내가 다시 한번 그거 팔고 받으면 이거 가능한가요? 가능하겠죠. 왜 안 그러냐면 해요? 네. 부부하고 그 남편은 네. 떨어져 있어도 같은 세대로 보거든요. 아. 그리고 그 세대원과 세대원이 네. 그동안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야 되니까 각각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한 번 이렇게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부부여도 감각 세대주의 수 있죠, 왜? 정말 세금의 세계는 공부하면 할수록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알아야 줄일 수 있어요. 그쵸. 내 재산권이기 때문에 네. 내가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래도 관심을 갖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알아야 줄일 수 있는 거는 물론이고, 이제는 정말 이 세금을 알아야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기초 발판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세무사님 아내분께서 그 시작할 때부터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신 것처럼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금 불인이지만 우리 함께 시작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이 세금과 관련된 분야만큼은 우리 지병근 세무님께서
세무사님께서 여러분의 고민들 다 해결해 주시고 앞으로도 자세한 정보 주실 테니까 많은 관심 그리고 많은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거의 1세대 1주택 위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요즘 더 골치 아프신 분들은 사실상 다주택자. 네, 다주택자 1세대 몇 가구, 2가구도 아니고 이제는 막 3가구, 4가구 가지신 분들은 그냥 손 놓고 계시더라고요. 뭐 손 쓸 수가 없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시간 조금 더 어려워지고 조금 더 복잡해질 테니까 그때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때는 아마 펜과 종이를 함께 준비를 하지 않으셔야 할까. 최대한 한번 쉽게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불인이를 위한 방송이니까요. 최대한 쉽게 여러분께 절세 비법, 돈 버는 세금과 관련된 정보들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때도 꼭 함께 해주시고요. 세무사님과는 3월 둘째 주에 다시 만나서 또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저희 다음 주에는 또 이 저희 프로그램에 얼굴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네, 이동철 변호사님, 네, 변호사님과 함께 또 모르면 안 되는 내 재산 지킬 수 있는 법률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눌 테니까요. 다음 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 위해서 언제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신청까지 꼭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소정의 후원금으로 함께 해줄 수 있는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저희 조금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인이지만 지금은 비록 불인이지만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